네. 지금부터 국민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 쿠데타 긴급 시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른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현재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이신 박범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아직 안 오셨군요. 또 공동주최로 힘을 보태주시고 지난 윤석열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아 윤석열 탄핵을 이끄셨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공동주최로 참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더욱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신 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자 전 법무부 장관이신 추미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핵심 토론을 맡아주실 소중한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역시 한 분 한 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찬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맑은 뜻의 강수영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이자 명지대 헌법학 교수이신 유승익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년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이시죠. 유하영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모으는 이 자리에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회사 및 축사를 듣기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찍을까요? 이렇게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하시죠. 자, 좀 가까이 붙으실까요? 가까이 붙어주세요. 다 나오니까. 하나, 둘, 셋 할까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사진을 많이 찍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김우주 대표님이신가요? 네네. 지금 소개를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광장의 시민을 대변해 주실 농업법인 대표님이십니다. 김우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오늘 국민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추미애 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의도를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가 무리한 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이 중첩되고 그것이 누적이 된다면 그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소위 고의라는 개념으로 또는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그동안 설치해왔던 많은 사례들은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징표 속에서 드러나는 의도를 의미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주도하고 집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정말로 신의 영역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시다시피 대법관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의 대법관이 됐고 그 무죄 판결을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남긴 바 있는 분입니다.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볼 때 그렇게도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633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시간은 6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일 만에 전격적인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아니 당선이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6월 26일까지 633 원칙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633 원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대법 선고가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 등록으로 따져놓고 보면 5월 1일은 그로부터 10일이 앞당긴 그러한 날림 판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등록에 영향을 미치고 또 등록한 이후에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거기에 대해서 치명적인 당선 무효까지도 생각할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7부가 기일을 변경하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한다 했습니다. 5월 1일 대법원 전합체의 그 날림 판결을 했던 그 시기에 서울고등 7부가 설파했던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엄청난 시비를 대법원 전합체는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 예측했음에 충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날림 판결을 한 데에 의도성과 목적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국토론을 통해서 사개의 권위자이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의 대표분들이 이 재판이 왜 엉터리 재판인지 국민들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한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미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국민 주권 회복의 시간입니다. 또한 국민 주권 확인의 시간입니다. 국민 주권을 확립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염원이 비등한 때에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한마디로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고 한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소부의 심판권을 탈취해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 방대한 기록을 볼 시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곧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총괄 기획 지휘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조희대의 난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재판 연기가 됨으로써 조희대발 난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의 난이 미수에 그친 것은 바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침묵하던 판사들이 아직 2년 임기가 남은 대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선 넘은 정치 개입에 대해서 재판 중단이 있어야 된다. 정치 중립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편향을 규탄하는 내부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6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사법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또는 조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또 실력을 무장하신 오늘 참석자들께서 이론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께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좀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한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실 판결, 날치기 판결은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의도됐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조희대 사법부는 윤석열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철저하게 소송 각하 또는 기각 또는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윤석열 처가에 유리하게 승소 확정 판결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역으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그러했습니다. 오죽하면 법무부 한동훈을 패소할 결심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사법부가 멍석을 깔아주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을 반드시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겠다라는 이재명 후보 제거 작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법조 카르텔의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권한이 없는 권한 대행이 이것도 제야 법조인들이 국민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좌초시켰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판결 양식에 있어서는 주문만 없다 뿐이지 거의 파기자판의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기자판을 미리 해버린다면 그 사이에 이 민주진영에서 또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대응할 시간 여지도 주지 않겠다 하는 꼼수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느닷없이 70년간의 관행을 깨고 국사범을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국사범을
구속 취소를 해버리는 희한한 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와 검찰 세력이 함께 기득권의 편에 서서 국민을 배신한 채 영구 집권의 길을 문을 열려고 했던 거대한 음모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판 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 쿠데타, 국민을 배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 하는 점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약속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긴급 시국 토론회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최기상 의원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토론회를 진행해도 될까요? 예, 또 일어나시고. 네. 예, 잠시만 자리 정리 후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리를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신답니다. 조금 있다. 박 의원님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정리가 마무리가 돼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단순한 법리 분석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5월 1일 대법원 재판에 관하여 수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특히 우리 사법 역사에서 사법 살인 혹은 사법 치욕이라는 부끄러운 시절을 기억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재판을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법원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그리고 법학자의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고 엄하게 꾸짖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권하는 자리입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6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내외로 각각 예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존경하는 박찬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의미 있는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전에 이 원고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필시 오늘 저녁 때 그 대서특필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5월 1일 날 그 판결도 아주 부지불식간에 뜬금없이 그 판결을 하더니만서도 어제 그 기일 변경도 그 좀 기뜸이라도 좀 해주고 그 변경을 했으면 제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왔을 텐데, 그 원고 자체는 이 기일 변경 그 전 상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이 원고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원고 내용 속에서 일부만 말씀드리고 또 어제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몇 말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광장에 나가서 이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가지고 투쟁하는 것보다는 역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이 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글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세어 보니까 무려 80개가 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아주 치열하게 이 국면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5월 1일 이후에는 5월 1일 이후 파기 환송 판결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이후에는 제 관심사는 오로지 뭐였느냐면 이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안에는 공판을 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 공판 기일 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으로 제 할 바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 SNS를 지난 10여 년간 하면서 최근에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글을 써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 정치권의 노력, 또 광장에서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제의 기일 변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사법 쿠데타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사태는 사실상 어제부로 일단 실패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등법원에서의 그 기일 지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게 헌법 위반 사태다. 사실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탈하고 그리고 후보자의 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그 일종의 헌법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의 사태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써놓은 글을 볼 것 같으면 그 선거 기간 중 공판 진행하는 것은 이게 헌법 위반이다. 그 이유는 일단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우선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 기간 중 공판 진행이 우연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의 요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명백히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 법률 해석으로 보면 이게 선거일 6월 3일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피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런 이 상황에서 왜 공판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 오라가라 이야기하는 것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선거 기간 중에 공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 불효불급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에 이 공판시효 같은 제도가 있는가? 언제까지 공판을 하지 않으면
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도라도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정지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6월 3일 이전에 딱 22일간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 재판을 못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못하는 그러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썼던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아마 그 합리적인 사유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걸 구체적인 헌법 위반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몇 가지 정리할 수가 있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우선 정치적 참여권을 침해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116조가 얘기하고 있는 후보자의 그 선거운동의 그 균등한 기회보장 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피고인으로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체포 특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헌법 위반의 사태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걸 법률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사태를 한번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헌법 소송적 관점에서 이 가능성 여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은 이게 헌법 소원이나 헌법 소송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법상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능한 방법이 있겠다. 그건 뭐냐면 일단 우연법률심판 제청을 해보고 그건 뭐냐면은 이 공판 기일 지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죠. 공판 기일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일종의 한정 우연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연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하겠죠. 그럼 기각하게 되면은 헌법 소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면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이 공을 헌재로 넘기면서 일정한 정도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오늘 그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여튼 이 좋은 방법이 어제부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매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탄핵소추와 관련돼 가지고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혹은 또는 고등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그건 너무 나간 것이다, 극단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위치에 있고 또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런 정도로만 표현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 공판을 강행한다든가 했을 때는 결국 이 민주당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사실 탄핵하라는 그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대법원의 그 탄핵 이 파기환송 판결이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뭐 특별히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위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극단적인 그러한 이 조치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글들을 또 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얼핏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어제 이 기일 변경의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역시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같을 수가 없다. 이 정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제도라든가 법률의 해석을 염두에 두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 속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제의 그러한 법원의 어떤 그 양심을 끌어내고 또 그러한 기일 변경의 결정을 받아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를 이 원고에서는 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다 지금 관련 법률을 지금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그 해석과 관련된 입법 추진도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죠. 법사위를 통과했고 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그 행위 요소를 빼는 부분도 어제 행안위인가요? 네, 행안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조언하는 대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입법은 지금 당장 준비를 해가지고 6월 4일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 대통령 이제 취임과 동시에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건 정치적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당장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조금 그 시간을 보면서 여러 여론의 추이도 살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법학의 세계가 아니고 이건 정치의 세계에 이건 우리가 이리말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민주당에서 어제 그러한 행안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된 것이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제 제가 이 기일 변경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SNS에서 몇 개의 글을 그냥 동시에 올렸어요.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하나 올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더군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제가 이제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계절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6월에 탄생될 새로운 정부의 아주 중차대한 이 개혁의 목표 중에 하나가 사법의 개혁,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대법원의 개혁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어제 두 가지만 제가 일단 제안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대법원을 서울에서 광주로 옮기자. 광주라고 하는 데가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지금 상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권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도시로 광주를 만들자. 소위 말해서 사법수도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법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의 행정수도는 베를린이지만은 그 사법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칼스루헤입니다. 그 칼스루헤에 가보면은 연방대법원이 거기는 5개가 있죠. 거기에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독일은 사법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도 사법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볼리비아에도 사법수도가 있습니다. 스쿠레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법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인권, 평화, 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것이 필요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광주로 가게 되면은 단순히 이게 우리 정부기관의 이전하고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에서 이 중앙집권적, 이건 도대체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의 DNA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 지방, 그것도 대한민국의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이게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이 국민적, 이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대법원을 옮기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었고, 두 번째로는 대법관 수와 대법관 수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이죠. 이 14명을 뭐 지금 현재 몇 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2배, 3배로 늘리자.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는 대법관 충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법관 아닌 법관, 대법관 아닌 판사를 임명하자. 이건 우리 헌법에 지금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대법관 아닌 판사를 대법원에 둘 수 있더라고 헌법에 명확히 지금 현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대법관 아닌 판사를 둔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대법관을 30-4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리고 대법관 아닌 판사를 한 100여 명 정도를 대법원에 두어가지고 대법원을 전문화하고, 여러 개의 사실은 독일의 연방 대법원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법원을 조금 그 내부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제안을 어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이 제 의견에 동의하고, 아마 다른 지금 그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뭐 만 명 이상이 제 이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사태에 대한 이 사법개혁의 의미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제 토론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의 에세이를 통해서 지혜를 많이 구하곤 했었는데요. 이제 또 사법개혁에 관련한 말씀까지 해주시니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이어받아서 계속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뭐 10분이니까 이게 제가 10장을 써왔는데 요새 뭐 7만 쪽을 읽는데 얼마 걸리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거 1분에 한 장씩 읽어야 되는데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 제목을 박근혜, 윤석열, 조희대가 우리 민주공화국에 기여한 공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인데, 저는 박근혜 당선됐을 때 분명히 사고를 쳐서 아버지 박정희를 무덤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저는 아주 주변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딱 그대로 됐죠. 그 과거에 오래된 나이 많은 분들이 엄청난 박정희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었는데 박근혜 때문에 상당 부분 무너졌고, 윤석열은 이때도 또 제가 예언했어요. 이거 분명히 검찰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 이거 이제 다 끌어갖고 검찰 이제 무너질 거다. 미리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조희대, 이분은 뭐 제가 예언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분이 사실은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보니까 이분 때문에 사법부 외부가 아주 결정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세 분에게 진짜 공로패를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군부라든지 그 검찰이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정말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아성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뭐 역풍 같은 얘기 나올 수도 없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저희가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게 제 결론이고, 여기 뭐 10장을 뭐 상세히 썼습니다만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사태가 민주공화국에 기여했다고 그랬는데, 민주공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그러면 헌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그 밑에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그 밑에 있는 대법원 규칙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이거 전부 국민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공직선거법상 행위를 넣느냐 마느냐 이것도 다 국민이고요. 그다음에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할 거냐도 이거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행동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헌법 제정 권력의 국민이 있고 헌법 개정 권력의 국민이 있고 일반 우리가 보는 투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국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나오는 국민이 있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제가 사형폐지 운동 계속하고 공청회도 나왔습니다만 그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폐지하면서 이거는 여론으로서의 국민은 항상 3분의 2가 반대했지만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게 올바른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통과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론의 국민이 또 70%가 폐지를 찬성했어요. 그래서 여론으로서의 국민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의 국민, 개정 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우리가 가상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있거든요. 그런 국민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뭐 여러 한계가 있죠. 뭐 입법부, 뭐 대통령의 권력 행사의 한계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건 다 국민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말로 국민이 판결이 됐지만 그냥 이거는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7조 2항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의 최종 담보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이러한 국민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사실은 우리가 뭐 말로만 그렇게 하지 완전 무시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81년에 그때는 검사 시고가 이제 저것도 구속도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몇 달 했는데 전철을 탔더니 앞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죄수를 보이는 거예요. 머리쳐 빡빡 깎고는 어떻게 생겼겠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야, 그건 큰일, 박균태 의원 검사 하셨지만, 거기서 제가 만약에 몇십 년 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저기가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법대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이제 거기 박병대 대법관, 뭐,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다 여기 저희 동기들인데, 그 포함되어 있는 카톡방이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도 그 지기현 판사가 날수로 되어 있는 법조항을 싹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명판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1시쯤인데 좀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죠. 카톡방에다. 그리고 아침에 깨서 보니까 좀 심했나? 근데 또 며칠 지나 보니까 잘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 또는 뭐 고위관료, 뭐 한덕수 대변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우리 일반 백성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법대 카톡방 보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면 또 누군가 저를 끌어들여서 다시 들어가고 그래요.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게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판결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적법 절차 위배라든지 재판 청구권 침해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이번 판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문기 골프 관련 판단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해 4인이 장시간 함께 사교적 교류인 행위에 비춰볼 때, 그리고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 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공표다. 이래가지고 사실을 그냥 완전히 판단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4인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 10인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이 그때 발언한 그 후보죠. 발언한 취지는 이거 4명 아니고 이거 많은 걸 왜 4명만 잘라느냐. 근데 그 발언 중에 보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는데 요거가 딱 걸린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법관들이 이거 딱 보고서 야, 이 골프 치는 거 이거 분명히 여기 안 쳤다고 해놨네. 근데 이 취지는 대전제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대전제고 그 사실에 관해서 자꾸 추궁하다 보니까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가 들어갔고 사진을 그러니까 4명짜리를 딱 내니까 이건 4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체 2심 판결은 그렇게 해놨죠. 이 하이라이트는 사실 확인해.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관한 뭐가 이 사람의 발언의 취지냐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실 문제를 항소심에서 정했는데 그걸 갖다 대법원이 마음대로
더군다나 사인이 장시간 교류했다고 해서 그 조작된 사진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렸어요. 이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심 얘기를 해버렸다. 그 다음에 백현동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히 회시했고 그 후에 국토부가 입장 변경이 없었다.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해버려요, 대법원이. 그리고 이거 사실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사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허위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보면 그때 박근혜 주재하에 뭐 여러 차례 회의 열리면서 이거 안 따르면은 저 이전하는 거 빨리빨리 안 따르면 문책한다는 얘기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거 다 제출했어요. 근데 그거 읽어보지, 그래서 좀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사태 터지고 맨 처음에 이거 분명히 안 읽어봤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전 이탄희 의원,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이거 빨리 좀 국회에 알려가지고 이거 좀 추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막 밀어서 푸시였어요. 근데 알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그게 부각이 안 되는데 나중에 때 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박범계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막 캐시더군요. 그래갖고 이제 뭐 서명까지 100만이 되는데 기록을 안 보고 제가 이탄희 판사한테 물어봤어요. 기록 안 보고 판결하면 그게 판결이 유효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무효다. 아니, 판사가 기록을 안 보고 판결해? 그건 원인 무효지. 행정행위 무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비슷한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원인 무효는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 무효의 위법한 판결인데 이거는 사실은 특검 사항이라고 저는 그때도 이제 시민단체, 시민행동 이런다가 이거 빨리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판단한 거는 이거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절차상에 뭐 10일 이전에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두 분 반대 의견에 보면 그 딱 써 있죠. 합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서로 토론해가지고 이걸 쟁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뭐 전원이 뒤바뀌기도 하고 이게 합의인데 이틀 만에 첫 기일을 하고 그다음 이틀 만에 24일 날 무슨 합의를 했는지 기록도 안 보고 이건 합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원인 무효인 합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기초는 이번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전제하에서 사법개혁이 된다. 제가 40년 넘게 하여튼 법조에 있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기록 안 보고 판결하는 거 무지하게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 참 안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년에 4천 건 22년 기준으로 그러면 뭐 얼마씩 한 달이면 뭐 하여튼 하루에 뭐 몇 건씩을 해야 됩니까? 뭐 100건. 그래서 저는 이게 30명 얘기도 나오고 50명 얘기도 나오는데 100명도 사실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10배를 늘려도요. 그래도 400건이에요. 그럼 1년에 400건이면 하루에 한 건 이상을 기록 보고 합의한다? 물론 쉬운 사건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증언 문제는 오랫동안 얘기된 것이고 아까 박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320명이고요. 민사 형사만 200명이고 특별법원들이 대법원들이 각각 다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완전히 전문화되고 정말 적체를 안 일으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원에 관해서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꼭 이 사건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 변호사로서 너무나 많이 기록 안 보고 판결하는 걸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문제를 늘리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 전문성을 가지는 법원들을 여러 개 두는 거 독일이 참고가 될 거고요. 프랑스는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적극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응 방안 중에 대법관 탄핵소추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특검이 당장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탄핵소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게 분명히 매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뭐 이거는 선거 이후에 뭐 필요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그저께 제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인데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이 중요 정책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헌법재판소에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엄청난 압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의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게 사실 직접민주주의를 굉장히 쭉 협소하게 여기다가 헌법에 넣은 건데 이걸 다음 개헌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넣어서 그 국민투표 제한과 대상을 좀 넓혀서 국회라든지 뭐 국민 뭐 몇백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왜 대통령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주권에서 보면 최종적인 레퍼런덤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에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가 뭐 유신헌법 뭐 하는 거는 그 신임 투표라고 해서 이건 독재를 위한 연장수단이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그 여러 중요한 국가 사항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붙여서 정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이게 여론의 국민인지 아니면 그거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헌법 제정 또는 헌법 개정 권력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어떤 게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죄 아까 말씀드린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거 고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독일 형법상 이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보면 이게 참 구성 요건이 묘하긴 해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일반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때 1년 이상 5년 이하. 그래서 법을 왜곡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약간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재판의 범위를 넓히는 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걸 당했거든요. 뭐 헌법재판소가 이걸 사심제라고 표현한 건 잘못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관점에서 판결이든 뭐 행정청의 행위건 이런 거에 관해서 헌법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헌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요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재판이 사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했으면 가야죠. 그걸 왜 안 가는지 저는 제가 긴급조치 그 판결 때도 그거 냈었고 여러 번 냈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 반드시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다른 사안에서도 막 굉장히 목 놓아 외쳤어요.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하면 이건 해야 된다. 그리고 증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제 국민 소환제 같은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의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거 지금 헌법 개정 때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거에 관한 좀 아주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를 국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했던 그 시대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사법개혁을 이게 확실하게 하는 것 다 하시리라고 뭐 여러 차례 뭐 저걸 하셨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만 하여튼 여태까지 아주 촘촘하게 잘 대응을 하셨고 그런 촘촘한 대응을 이 사법개혁에도 확실하게 끝까지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태 변호사님은 우리 사회에 민주화 법치가 이렇게 깊어지는 그 길목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사법 권력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국회에서 잘 받아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들을 꼭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수영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에 속해 있고 평소에 대구와 서울 오가면서 주로 스펙스 같은 매체에서 정치평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아침에 11시 정도에 생방송 마치고 그 생방송 도중에 시청자들하고 약속을 했던 게 정치권에서 하시는 솔루션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 광장의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시민 이름으로 그리고 제 본인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제거하는 재판 절차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재판의 진행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및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판을 멈추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서면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고등법원이 기일을 연기하는 바람에
크게 무익한 절차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청자분들이 제가 소통하는 많은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참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던 단어가 나이브해지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를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법한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에 피선거권을 박탈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지만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일종의 이제 종교적 교리로 삼고 있는 저 세력들이 결코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체제 전쟁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무릇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규칙이란 오로지 힘뿐이고 법은 그 힘을 거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책들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먼저 대법원장 조의대만큼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법적 책임이란 탄핵소추와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조의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엄중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와 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행되었던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명백히 다른 재판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요, 천안시의 취업률이 전국 2위다 이런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랫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제 발표문 뒷페이지 보시면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1심이 23년도에 시작이 돼서요. 1심부터 10개월 진행돼서 10개월, 7개월, 5개월, 633 원칙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법원에 파기환송이 되고 대전고등으로 사건이 돌아와서 25년 1월 17일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났는데 이 파기환송심도 무려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공판기일도 3번이나 잡아줬고 한 달 단위로 띄엄띄엄 잡아주고 증인 신청도 다 받아줬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게 되는데 이 대법원의 재상고를 3개월 동안 진행을 해서 지난 4월 24일에 상고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당선자가 사실은 당선 무효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직을 수행하면은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633 원칙의 존재 이유입니다. 계속 선출직 공무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당선 무효가 됐을 때 그 일들을 되돌이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33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23년 12월부터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박상돈 천안시장 사건의 2심 때부터 우리 사법부의 수장이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24년 9월에 대법원은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를 했고 5개월이나 걸려서 상고심 선고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기환송심은 4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급하게 공판기일을 15일로 잡고 바로 인편특별송달, 소환장을 송달 시도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이 사건 재상고심을 3개월 진행해서 4월 24일에 상고 기각을 했는데 이 4월 24일은 바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회의라고 할 수 있죠. 10대 2로 파기환송의 의견을 모았던 그날에 박상돈 전 천안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633 원칙에 충실해서 신속한 선거 사건 심리를 할 수뿐이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의대 대법원장 입장은 명백한 거짓인 겁니다. 만약 그것이 본인 소신이었다면은 당선자 신분이고 직을 유지하고 있던 국민의힘 박상돈 전 천안시장 사건의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만 소부의 심리도 거치지 않고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도 볼 시간도 없이 기록도 볼 시간도 없이 급히 선고를 한 이유는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 외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이것은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의 입증을 위한 명백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 대답하면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보수 언론의 프레임과 시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화풀이를 하거나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명백히 대법원 내규나 법률 헌법을 위반한 재판 지휘, 절차 진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00여 명이나 되는 판사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은 나중에 무죄가 됐지만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구속의 주인공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대법원장도 성역 안에 있는 자가 아님을 재판의 지위와 관련해서 다른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름 아닌 윤석열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고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아직 대법원이 재판부 배당을 하기도 전에 이재명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이 먼저 열람했는지 했다면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왜 그렇게 했는지 소부 심리도 안 거치고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소부에서 소수 의견을 피력할 재판관이 존재했다는 것을 혹시 미리 알았는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너무도 급박하게 대선 전에 5월 15일로 지정한 배경에 혹시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국민들 앞에서 답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행하는 많은 개혁들이 순순히 진행되도록 기득권자들이 무기력하게 자신들을 내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저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활용해서 대통령직을 위협할 것입니다. 혹자는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박탈 규정은 당의 선거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대선의 당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33조 각호에 따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국가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수구 세력들은 이 규정을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직에 있더라도 형사소송이 계속되어야 되고 형사소송에서 단 하나의 징역형이라도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당연 퇴직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탄핵 심판도 없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극한의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수구 언론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론전을 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임기 내내 이런 끔찍하고 끈질긴 방해에 시달릴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최근에 이 형사상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추는 재판의 진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를 전제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고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 준비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정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나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이 규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순순히 따를 자들이 아닙니다. 소추는 공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실 대다수의 법학자들의 견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전제로 헌법 84조를 해석하면 놀라운 귀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84조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이유가 개인에 대한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대외적 신인도 때문이라고 이미 보았습니다. 쉬운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가령 대통령은 목을 조르면 안 된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목이 절리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다른 나라 보기에도 당연히 좋지 않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도 파기되는 결과가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군가 그의 목을 조르려고 한다면 이 헌법 규정 위반이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누군가가 계속 그의 목을 조르고 있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그 목 조르는 손을 풀어야 합니다. 손을 풀지 않으면 그 자를 치워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석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돌아가면 검찰과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언론을 동원하여 여론전을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악의적인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난관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검찰은 그 즉시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겁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의 귀결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즉각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곧장 헌법 위반이 되고 이는 검사 탄핵 사유가 되므로 탄핵 소추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정지가 아니라 공소의 취소로서 해당 공판 절차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기소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때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남아있긴 할지 어떤 형태로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 해서 공판 절차가 아예 즉각 종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이 결자 해제해야 하지 소극적으로 재판만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희대의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지규현 판사는 검찰이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비겁한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결정문에 그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는커녕 보통 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있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통 항고를 했더라면 결국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이라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해괴한 논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로 남을 뻔했다는 강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내란 종식은 이 시대의 화두이자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번에 극우 세력이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 싸움터에 검찰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참전한 자들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재명 대선 출마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나 중도들에게 비치는 인상 등을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줬던 의석수, 민주적 정당성을 믿고 할 수 없는 있는 조치는 모두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공소 취소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잘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승익 소장님의 귀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 앞서 여러 말씀도 다 주셨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 사태가 이제 어떤 사태인지 그리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태가 어떤 사태냐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규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법 쿠데타, 뭐 제2내란,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사법부의 이제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제 근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 판결 이제 앞서 많이 말씀 주셨듯이 이 사건 처리가 이제 전격적이었고 그 속도가 초긴급으로 진행됐는데 특별히 한 번 더 지적해 보고 싶은 거는 그 이번에 633 원칙,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제 국힘에서 이쪽 대법원 쪽에 그 자료 요구를 최근에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심, 2심, 3심 공직선거법 사건 이제 얼마만큼 처리를 했냐, 얼마 기간에 처리를 했냐라고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2023년에는 평균 73일 걸렸는데